비극. 나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이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며 가혹하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가혹하게 해석한다. 이래서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좋아. 의식하지 않는다. 실패의 물질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이 실패를 바라보는 냉정한 태도, 실패한 사람을 패배자로 지목하는 집요한 경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패배자라는 말은 졌다는 의미와 더불어 졌기 때문에 공감을 얻을 권리도 상실했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권리까지도 상실했다. 냉혹한 말이다. 삶을 망친 사람들에 대해 수군거리는 말은 가혹하기 짝이었다. 만일 수많은 예술작품의 주인공들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리어, 오셀로, 엠마 보바리, 안나 카레리나, 헤다 가블러, 테스 등도 그들의 운명이 동료나 동창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면 그 과정을 잘 헤쳐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신문에서 그들을 건드렸다면 훨씬 더 괴로웠을 것이다. 오셀로, 사랑의 눈이 먼 이민자 원로원 의원의 딸을 죽이다. 오셀로. 마담 보바리, 쇼핑 중독의 간통녀, 신용 사기 후 비소를 삼키다. 오이디푸스 왕, 어머니와 동침으로 눈이 멀다. 이런 머리 기사들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여기서 언급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신문들처럼 망설임 없이 선정적으로 단지할 것이 아니라 엄숙하고 예의를 갖춘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온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존중을 끌어모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실패자가 우리에게 고귀해 보이는 것은 그들의 자질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전설적인 실패자. 그들의 창조자나 기록자가 그렇게 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특히 처음 생겨날 때부터 위대한 실패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위대한 실패. 위대한 실패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 집중하면서 조롱이나 심판은 삼간 특별한 예술 형식이 있다. 이 형식의 장점은 파국을 맞이한 사람들, 불명예스러운 정치가 살인자, 파산자, 감정적으로 강박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의 책임을 면해주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수준의 공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인간이 마땅히 이런 공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받는 일은 드물다. 비극은 기원전 6세기의 고대 그리스의 극장에서 시작되었으며 보통 태생이 고귀한 주인공, 즉 왕이나 유명한 전사가 성공을 거두며 찬사를 받다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파멸이나 수치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간다. 비극. 그러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관객은 주인공에게 벌어진 일을 놓고 주인공을 탓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인공이 닥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자신도 언제든지 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해진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겸손해진다. 비극을 본 관객은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일의 어려움 앞에서 슬픔을 느끼고 그 일에서 실패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진다. 변태와 정신병자, 실패자와 패배자를 이야기하는 신문이 이 해의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있다면 비극은 반대편 끝에 있다. 비극은 죄지은 자와 죄가 없어 보이는 자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이며 비극은 죄지은 자와 죄가 없어 보이는 자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다. 책임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고 인간이 수치를 당한다 해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까지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존중하면서
책임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고 인간이 수치를 당한다 해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까지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존중하면서 그 사실을 심리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비극이란 죄 지은 자와 죄가 없는 자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 비극. 이건 좀 비극은 죄 지은 자와 죄가 없어 보이는 자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 그 사실을 심리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해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 기원전 350년경 시약에서 효과적인 비극의 핵심 요소를 규정하려고 했다. 우선 한 사람의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하고 줄거리가 비교적 압축된 시간에 전개되어야 하며 당연한 일이지만 주인공의 운의 변화가 비참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행복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로 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눈에 더 두드러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비극의 주인공은 윤리적 수준에서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극의 주인공은 윤리적 수준에서 그런가? 비범해 보이던데 오이디푸스는.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좋은 자질과 더불어 어떤 약점, 예를 들어 지나친 자만심이나 격한 기질이나 충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인물은 동기가 악해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 즉 판단의 잘못이라고 부르는 것, 또는 일시적인 맹목 또는 현실적이거나 감정적인 과실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다. 여기에는 가장 끔찍한 페리페테이아 즉 우대 역전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운의 역전, 주인공은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모두 잃고 거의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내놓는다. 생명을 대가로. 주인공에 대한 동정심, 주인공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비극을 감상한 뒤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적 결과다.
비극 작품은 재앙을 피하는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재앙을 피하는 우리의 능력, 동시에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따라서 극장을 나설 때면 쓰러지고 실패한 우리들을 우월한 태도로 대하기가 어려워진다. 실패한 사람들, 쓰러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우월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공감은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과 같은 재앙에 말려들 수 있다는 느낌에서 유래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능한 범위 바깥에 놓인 것처럼 보일수록 공감은 줄어든다. 바깥에 놓인 것처럼 보일수록. 성급하게 결혼을 하거나 자신의 가족 구성원과 동침을 하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혀 애인을 죽이거나 고용주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훔치거나 탐욕스러운 기질 때문에 신세를 망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신세를 망치는 게. 이렇게 우리의 성격이나 상황을 그들의 경우와 나누는 강철벽에 자신감을 가진다면 키가 큰 말에 놓인 편안한 안장에 앉아 안락함을 느낀다면 관용은 사라지고 대신 냉담과 조롱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강철벽이 생긴다. 관용은 사라지고 냉담과 조롱이. 그러나 비극 작가들은 저항할 수 없는 진실로 우리를 이끈다. 저항할 수 없는 진실. 역사상 인간이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일은 우리 자신의 본성의 여러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본성. 우리 자신의 내부에도 최악의 측면과 최선의 측면은 아울러 인간 조건 전체가 담겨 있으며 따라서 적당한 아니 엉뚱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 역시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관객은 이러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면 기꺼이 높은 말에서 내릴 것이고 공감이 커지면서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자신의 성격상 약점이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언젠가 어떤 상황과 마주쳐 무제한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위력을 발휘하면 자신의 삶도 쉽게 박살나 어머니와 동침으로 눈이 멀다 라는 기사 때문에 고통받는 불행한 인물과 마찬가지로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예술 형식 개념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희곡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으로 기원전 430년 봄 디오니소스 축제 때 처음 공연되었다. 소포클레스의 주인공인 테베 왕 오이디푸스는 자비로운 통치로 백성의 존경을 받는다. 오이디푸스는 오래전 이 도시를 위협하던 스핑크스를 물리친 일이 있는데 사실 공로로 왕좌에 오르게 되었다. 물론 왕에게도 결점이 있다. 충동적이고 화를 잘 낸다는 것이다. 희곡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오래전 옛날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오는 길에 어떤 고집스러운 노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서 그를 죽인 일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바로 그 뒤에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도시에는 번영과 안정이 찾아왔으며 오이디푸스는 전임자인 라이오스 왕의 아름다운 미망인인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라이오스 왕은 테베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만난 젊은 남자와 분명치 않은 이유로 싸움을 벌이다 죽었다. 그러나 희곡이 시작될 때 테베에는 새로운 재난이 닥친다. 치료 방법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절망에 사로잡힌 백성은 왕실의 구원을 요청한다. 오이디푸스는 처남 크레온을 파견하여 델피의 아폴로에 가서 신탁을 구한다. 처남 크레온, 델피의 델포의 신전. 그 결과 테베가 그 안에서 저질러진 어떤 불결한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설명을 듣는다. 벌을 받고 있다는 설명. 크레온을 비롯한 주종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선왕의 미해결 사건을
미해결 살인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오이디푸스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여 직접 살인자를 색출해 자비 없이 벌하겠다고 맹세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오카스테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오래전에 들은 다른 예언이 퍼뜩 떠올랐기 때문이다. 첫 번째 남편 라이오스가 아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그녀와 라이오스는 아들이 태어나자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기를 산에버려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일을 맡은 목자는 아이가 가여워 코린트의 왕에게 양자로 드리게 했다. 아이가 성숙하자 코린트의 왕과 왕비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코린트를 떠나 그리스를 여행하다 테베까지 오게 되어 스핑크스를 이긴 뒤에 그곳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전에 고집스러운 노인이 테베로 가는 길을 막다가 그에게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진상을 제일 먼저 깨달은 이오카스테는 왕궁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목을 맨다. 오이디푸스는 그녀의 몸이 석가래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시신을 끌어내 옷에 딸린 브로치를 자기 눈에 찌른다. 그는 너무 어려 자신의 부모에게 닥친 재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딸 이스메네와 안티고네를 끌어안고 망명길에 나서 죽을 때까지 수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세상을 헤맨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판단착오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고 대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이디푸스의 하마르티아가 특별하다고 해서 이 희곡의 보편적인 특징들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성격과 조건에 내재된 충격적인 측면들을 반영하는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들이란 작아 보이는 잘못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없음에도 우리는 운명을 의식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난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우리의 이성과 성견지방은 소포클레스가 말하는 운명, 그 미지의 모호한 힘들과 맞부딪혔을 때 허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 등이다. 오이디푸스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만하게도 자신이 신탁의 예언을 피했다고 믿었으며 아니하게도 백성의 높은 평가에 만족했다. 오이디푸스는 오만과 급한 성질 때문에 라이오스 왕과 싸웠으며 감정적인 비겁함 때문에 이 살인을 예언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는 독선 때문에 이 죄를 오랫동안 무시해오다가 자신의 죄를 암시하는 크레온을 비난했다. 그러나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입장이라 해도 비극은 그에 대한 쉬운 단죄를 허용하지 않는다. 비극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입장에 공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했듯이 관객은 경악하면서도 동정심에 사로잡힐 것이며 극장을 떠날 때도 합창단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의 보편적 의미가 머릿속에 맴돌 것이다. 내 동포 테베 사람들이 오이디푸스를 보라. 그는 뛰어난 머리로 유명한 수수께끼를 풀었고 곤자에 올라 모든 곤세 위에 올라선 사람이 되었다. 그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누가 선망을 품지 않았으리요. 그러나 이제 검은 바다 같은 공포가 그를 삼켜버렸다.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니 죽어서 마침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하다 생각하지 마라. 죽어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비극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평소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작품을 통해 실패의 유래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실패의 유래. 이런 맥락에서 더 많이 아는 것은 곧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비극 작품은 아주 작은 단계들, 종종 아무 뜻도 없어 보이는 단계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주인공의 성공을 몰락과 연결시켜 나간다. 우리는 의도와 결과 사이에 비틀린 관계를 만나게 된다. 의도와 결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문에서 단순히 실패의 이야기의 뼈대만을 읽었을 경우라면 가지게 되었을 무관심한 태도 또는 저기에 찬 태도를 버리게 된다. 1848년 여름 노르망디의 많은 신문에 같은 내용의 짧은 기사가 났다. 루앙에서 멀지 않은 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쿠티리 집안에서 태어난 27살의 젊은 여자
델핀 들라마르. 델핀 들라마르가 결혼 생활에 따분함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불필요한 옷가지 구매와 사치스러운 살림으로 큰 빚을 지고 바람까지 피우다가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비소를 먹고 자살을 했다. 유족으로서는 어린 딸과 수치심에 찬 남편 외젠 들라마르가 있다. 외젠 들라마르는 루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리에서 보건소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환자들의 사랑을 받고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사람. 이 신문 기사를 읽은 사람들 가운데 27살의 야심에 찬 소설가 기스타프 플로베르도 있었다. 마담 들라마르의 마담 보바리가 아니야. 들라마르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에 남아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었으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여행 때도 그를 따라다녔다. 마침내 1851년 9월 플로베르는 보바리 부인을 쓰기 시작하여 6년 후 파리에서 출간했다. 리의 간통녀 들라마르 부인이 용빌의 간통녀 마담 보바리가 되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녀의 삶이 이제 흑과 백의 도덕 이야기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델핀 들라마르 사건이 신문기사로 났을 때 지방의 보수적 논평가들은 이것을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 경시 풍조, 사회 상업화, 종교적 가치의 상실의 예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플로베르에게 예술은 조악한 도덕주의의 정반대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다. 예술은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깊이 탐사하는 영역이고 이 영역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자나 죄인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조롱했다. 예술. 플로베르의 소설의 독자는 엠마의 사랑에 대한 순진한 관념을 목격할 뿐 아니라 그 유래까지도 관찰할 수 있었다. 플로베르의 독자는 엠마를 따라 그녀의 어린 시절로 들어가 그녀의 어깨너머로 수도원을 살피기도 하고 토스테로 가서 긴 여름 오후에 돼지와 닭의 울음소리가 흘러드는 부엌에 엠마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앉아보기도 한다. 독자는 엠마와 샤를이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샤를은 외로움에 시달리다 젊은 여자의 육체적 매력에 유혹을 느낀다. 엠마는 답답한 생활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차에 삼류 낭만주의 문학 외에는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에서 결혼으로 떠밀려 간다. 독자는 엠마에 대한 샤를의 불만과 샤를에 대한 엠마의 불만에 공감할 수 있다. 플로베르는 편안한 해답을 바라는 독자의 기대를 배반하며 외려 그것을 즐기는 느낌까지 준다. 엠마를 긍정적인 빛 속에 제시하는가 하면 어느새 아이러니가 섞인 말로 그녀를 깎아내린다. 아이러니가 섞인 엠마를 이기적인 쾌락주의자라고 여긴 독자가 그녀에게 인내심을 이를 아치면 플로베르는 독자를 다시 그녀에게 데려가 그녀의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로 독자를 울게 만든다. 엠마가 공동체에서 자신이 차지했던 지위를 잃은 상태에서 입에 비소를 쑤셔넣고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릴 때 그녀를 심판하고 싶은 독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플로베르의 소설을 덮으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을 배우기도 전에 살아야만 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행동이 엄청난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잘못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이 무자비하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소설의 독자나 비극의 관객으로서 역하죠. 214